여러분 유미의 세포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세포들마다 다 각각 역할이 있잖아요. 뭐 거짓말 세포, 사랑 세포, 출출 세포. 하나의 거대한 유미가 혼자서 사랑하고 먹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행동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되 그 역할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세포들한테 야 막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막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잖아요. 객체지향은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작은 세포들로 나눠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객체지향이든 절차지향이든 함수형이든 결국에는 코드를 나누고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고 변경하기 쉽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객체지향은 어떻게 프로그래밍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이해하기도 변경하기도 쉽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앨런 케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앨런 케이는 컴퓨터공학 쪽에서는 레전드 중에 한 명인데요. PC와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시대를 연 사람이고 무엇보다 앨런 케이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객체지향의 원조 라고 할 수가 있죠. 1940년생인데 아직 살아계시고 이 컨퍼런스 같은 데서 여전히 발표도 하시는 분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객체지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객체지향은 객체나 클래스가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메시지다.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객체지향은 당연히 객체가 핵심 아니야? 앨런 케이도 자기가 본인의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다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객체지향이라는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언어와 이론들이 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추가되고 바뀌었겠지만 처음에 뭔가를 창안했고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널리 퍼지면서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는 다 어떤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객체지향이 그 시대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를 풀었다는 뜻인 거죠. 앨런 케이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앨런 케이가 처음 객체지향 아이디어를 냈던 시기로 돌아가 볼게요. 무려 70년 전입니다. 미국의 유타 대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앨런 케이는 이제 거기 대학원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이니까 뭔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앨런 케이가 꽂혀있던 연구는 바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였어요. 프로그램은 필연적으로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작동하는 데만 집중해서 짜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복잡한 스파게티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코드를 짜려면 복잡한 코드를 나누고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한 디테일을 몰라도 그 상위 개념을 보고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유식한 말로 추상화라고 하죠. 당시에 가장 코드를 정리하는 대중적인 방법은 바로 프로시저 추상화라는 거였어요. 흔히 절차지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방식은 어떤 작업의 절차를 기준으로 프로그래밍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영화 티켓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고객 돈, 고객 티켓을 나타내는 변수가 있고요. 아래에 판매자의 돈, 판매자의 티켓 수량을 나타내는 변수가 있습니다. 티켓 가격도 들어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고객이 영화 티켓값 이상의 잔액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있으면 그에 맞게 잔액을 조정하고 티켓을 줘요. 없으면 돈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를 프린트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각각이 함수로 묶여있죠. 살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 밑에 티켓을 파는 절차, 거절하는 절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조건문, 반복문을 통해서 절차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부분을 프로시저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프로시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정리했어요. 근데 앨런 케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니야. 이건 문제가 있는 방식이야. 왜 뭐가 문제냐고? 프로시저 추상화를 보면 데이터는 여러 프로시저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도록 열려있어. 이렇게 되면 프로그래밍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어떤 프로시저가 데이터를 건드리는지 찾기가 매우 어려워. 다른 프로시저가 그걸 모르고 조작을 하다가 버그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나중에 변경하기도 힘들어지고 데이터 하나하나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할 건데? 앨런 케이가 고민하고 있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앨런 케이는 신박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앨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소프트웨어를 생명체의 세포처럼 구성할 수는 없을까? 이 생명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신비하거든. 시스템을 이루는 세포 하나는 되게 단순하고 독립적이야. 근데 이 세포들이 각각 맡은 역할이 있고 서로 약속된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돼 있어. 이런 세포들의 연결된 네트워크가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어내게 되지. 소프트웨어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작고 독립적인 객체로 나눈 다음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더 복잡한 시스템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앨런 케이는 생명체와 세포를 보면서 객체지향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부 시절에 생물학도 복수 전공을 했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앨런 케이의 80년대 강의 영상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 디스크립션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미의 세포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세포들마다 다 각각 역할이 있잖아요. 거짓말 세포, 사랑 세포, 출출 세포. 하나의 거대한 유미가 혼자서 사랑하고 먹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행동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되 그 역할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세포들한테 야 막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막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잖아요. 객체지향은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작은 세포들로 나눠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유미의 세포처럼 프로그램의 세포를 만든다. 이렇게 상상해보시면 좀 와닿지 않을까요? 실제 코드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 데이터와 프로시저를 하나의 세포, 프로그램, 미니 프로그램으로 묶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의 세포 미니 프로그램은 다른
세포가 관리한 데이터를 건드릴 수가 없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숨긴다 혹은 캡슐화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들은 특정 세포 안에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경 가능한 데이터가 여러 범위에 공유되는 것인데, 이 캡슐화한 구조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죠. 특정 데이터가 영향을 끼치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이해해야 하는 범위가 이 특정한 세포 안으로 좁혀지는 겁니다. 아까 영화 티켓의 예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객의 돈 고객 티켓, 판매자 가진 돈 판매 티켓 수, 그리고 티켓 가격이 있었잖아요. 이 데이터를 모두 프로시저가 건드릴 수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객체라고 하는 세포를 만들고 이 세포마다 자기가 관리할 데이터를 할당을 해줍니다. 커스터머와 셀러라는 두 개의 세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외부에서는 데이터를 건드릴 수 없게 해놨죠. 객체 지향 언어에서 제공하는 접근 제어 기능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캡슐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시저 추상화의 문제였던 이 공유 데이터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곳저곳에서 공유하는 변경 가능한 데이터만 없어지면 코드가 이해하기도 쉬워지고 변경하기도 쉬워집니다. 이 상태 데이터의 캡슐화는 앨런 케이가 말한 객체 지향의 세 가지 본질 중에 하나예요. 2003년에 앨런 케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객체 지향의 본질은 메시징, 상태 데이터의 캡슐화, 그리고 동적 바인딩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왜 캡슐화가 중요한지를 이해하셨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세포처럼 구성한다는 아이디어를 3분의 1은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징이랑 동적 바인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일을 할 때 사람이 늘었는데 오히려 일이 힘들어진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죠? 분업과 소통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이 많아져도 오히려 일이 힘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객체로 나누고 인터페이스만 만든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냐? 그건 바로 서브웨이와 오마카세를 보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단순하고 적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많은 거예요. 이런 걸 깊은 객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거는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모양이 가로로 길게 생겼죠. 이건 얕은 객체라고 합니다. 그럼 오마카세 주방장은 어느 쪽일까요?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변경하기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입니다. 그러려면 나누고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객체 지향의 창시자 앨런 케이는 그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앨런 케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뭐였냐? 프로그램을 작고 독립적인 세포로 나누는 거였죠. 유미의 세포들처럼요. 앨런 케이는 객체 지향의 본질로 세 가지를 꼽았어요. 그 중 하나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캡슐화입니다. 데이터와 그걸 조작하는 절차,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세포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절차가 공유하는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이걸 왜 한다? 코드가 이해하기도 쉽고 변경하기도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티켓 판매 예시를 들었었는데요.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고객과 판매자 세포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판매자랑 고객이 영화 티켓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잔액을 보고 확인하고 티켓 가격보다 큰지 비교하고 티켓 수를 하나 줄이고 늘리고 잔액을 줄이고 늘리고 이런 절차를 어디선가는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 세포나 판매자 세포 혼자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바로 분업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던 일을 갑자기 둘이서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카페 사장인데요. 혼자 일하다가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보니까 직원을 구했어요. 카페는 2명의 객체가 일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만 그냥 데려다 주면 끝인가요? 아니죠. 분업을 설계해야 됩니다. 알바 이름이 철수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철수 씨가 결제랑 계산을 담당해주세요. 저는 음료를 담당할게요. 그리고 철수 씨가 계산이 되면 주문서를 여기다 붙이고 나한테 주문이에요 라고 말해주면은 내가 그걸 보고 음료를 만들게요. 그리고 음료가 나오면 내가 뚜껑을 안 닫고 이렇게 주면서 나왔어요 라고 할게. 그러면은 철수 씨가 고객이 시럽을 추가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시럽을 넣고 이제 고객한테 나왔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일이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통을 맞춰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그램의 세포들도 그런 분업이 필요합니다. 고객 세포랑 판매자 세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고객 세포가 먼저 판매자 세포를 알 수 있도록 추가를 해줍니다. 일단 고객 세포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판매자 세포한테 티켓을 요청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셀러, ask ticket 이 코드가 메시지예요. 받는 사람 셀러, 요청하는 작업, 티켓, 그리고 필요한 정보, 커스터머, 결과값으로 티켓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메시지를 받는 쪽이 누구죠? 판매자 세포죠. 그러면 이 판매자 세포가 메시지를 받으면 뭘 할지를 정해줍니다. 자, 에스크 티켓을 판매자 세포에 추가해주고요. 결과로는 티켓을 주기로 합니다.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저희는 고객이 누구인지만 알 뿐 고객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더 이상 공유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이죠. has cash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고객이 돈이 충분한지 알려주기로 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봤는데 잔액이 충분하면 네, 돈을 달라고 이제 또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죠? 이거를 give cash라고 만들어 볼까요? 고객 세포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있도록 정의가 돼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셀러는 티켓을 리턴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통짜였던 프로그램을 두 개로 나누고 그 과정에서 서로 세포들끼리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약속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객체 지향 언어에서 코드로 표현했을 때는 이 메시지라는 건 수신자, 그리고 요청할 작업, 필요한 인자, 결과값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흔하게 이거를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결국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메시징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메시지는 서로 다른 세포들 간의 약속이다. 이 세포와 메시지가 만나서 프로그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앨런 케이가 생각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포 간의 분업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지 잘 만드냐는 건데요. 무작정 우리 둘이 나눠서 하자, 뭐 이렇게 한다고 제 일이 편해질까요? 여러분 혹시 뭐 일을 할 때 사람이 늘었는데 오히려 일이 힘들어진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죠? 분업과 소통을 제대로 못하면은 사람이 많아져도 오히려 일이 힘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객체로 나누고 인터페이스만 만든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걸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냐? 그건 바로 서브웨이와 오마카세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서브웨이 가보셨나요?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긴 한데요, 솔직히 가면은 맨날 귀찮다는 생각을 해요. 주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샌드위치 종류도 엄청 많고요, 수많은 토핑에, 소스에, 빵에. 그래서 서브웨이 가면은 직원이 계속 빵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소스는 뭐 뿌릴까요? 토핑은 어떤 거 넣을까요?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서브웨이가 프로그램이고 서브웨이 직원이라는 객체가 있다면 서로 간의 약속,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브웨이를 좋아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싫어합니다. 그럼 어떤 인터페이스가 좋은 거냐? 좋은 인터페이스는 오마카세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좋은 날이어가지고 오마카세 먹으러 가자 하고 갑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주방장이 있고 그 앞에 앉았어요. 오마카세는 어떻죠? 오마카세는 가면은 거의 주문할 게 없어요. 뭐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못 먹는 음식 있으신가요? 정도 딱 하나 물어보죠.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그날 셰프가 준비한 요리로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일본어로 오마카세라는 게 주방장한테 맡기는 요리라는 뜻이래요. 무슨 요리를 주문할지, 거기에 소스를 뭘 넣을지, 어떤 재료를 더 추가할지,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맛있는 음식이 하나씩 나와요. 요청하는 쪽에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디테일을 알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객체 지향이 추구하는 소통 스타일입니다. 아, 오마카세 먹고 싶다. 흔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시키지 말고 요청해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객체 안으로 절차를 옮겼다고 해서 객체 지향이 아니에요. 원하는 결과물을 요청하고 또 필요한 준비물만 넘겨주도록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단순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캡슐화는 무슨 문제를 해결했죠? 공유 데이터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도 쉽고 변경하기도 쉽게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메시징, 그러니까 분업과 소통을 잘 설계하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것도 쉬워지고 이해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의 동작 방식을 바꾸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서브웨이처럼 인터페이스가 많고 세세하면은 서브웨이 쪽에서 중간에 음식을 제조하는 순서를 바꾼다거나 토핑의 종류를 바꾼다거나 하면은 고객 세포의 동작도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오마카세 같은 인터페이스는 어떨까요? 만약에 뭐 그날 어떤 소스가 떨어졌어요. 아니면 그날따라 뭐 장어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방장 세포가 알아서 대체할 소스와 재료를 판단해가지고 요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고객세포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니까요. 그때그때 유연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엄청난 이득인 거죠. 두 번째는 전체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우리가 만약에 오마카세라는 프로그램에서 고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고객의 상태와 고객의 절차만 보면 돼요. 오마카세 주방장의 상태나 절차는 알 필요가 없죠.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쪼개진 이 세포 하나하나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건 마치 파일들을 이제 폴더 안에 정리를 했을 때나 긴 글에 소제목을 붙여서 접기, 토글을 했을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는 요약본을 보는 것처럼 객체의 동작은 인터페이스의 밑에 숨겨져 있고 평소에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추상화이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극복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에 대해서 표현한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Philosophy of Software Design이라는 책에서 본 건데 좋은 객체는 깊은 객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깊은 객체가 뭐냐? 이 그림에 보면 이 네모는 어떤 객체를 의미합니다. 이 윗부분, 가로 너비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 즉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가 많고 복잡할수록 이 가로 넓이가 넓은 거죠.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객체가 실제로 하는 일, 구현을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 더 좋은 객체는 뭘까요? 좋은 객체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객체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단순하고 적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많은 거예요. 이런 걸 깊은 객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거는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모양이 가로로 길게 생겼죠. 이건 얕은 객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오마카세 주방장은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깊은 객체 쪽이겠죠. 서브의 직원은 얕은 객체 쪽일 거고요. 깊은 객체, 얕은 객체라는 말이 좀 느낌이 오시나요? 깊은 객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실제 기능은 되게 많더라도 밖에서 보기엔 되게 간단할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쉽고 단순할수록 밖에서 보는 복잡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구현한 기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기능이고, 이 가로 넓이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복잡성이라는 비용인 거죠. 우리는 이 비용 대비 기능이 좋은 객체를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더라도 안을 까보면 이해하기 쉽고 변경하기 쉽게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요약. 프로그램을 작은 세포로 나누고 세포들이 서브웨이가 아니라 오마카세처럼 분업을 하도록 짜야 한다. 이게 바로 앨런 케이가 말했던 객체 지향의 본질 중 하나, 메시징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앨런 케이가 말했던 세 번째, 동적 바인딩은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말한 좋은 메시지와 깊은 객체라는 건 이 요청할 작업의 단순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동적 바인딩은 바로 여기 수신자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나는 하나의 메시지만 보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객체한테 메시지가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청하는 객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강력한 단순화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동적 바인딩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보면 이렇게 생긴 일체형 드라이버가 있고요. 드라이버 헤더랑 손잡이가 분리되는 분리형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사실 동적 바인딩은 말이 어렵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분리형 드라이버처럼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이 갈아 끼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동적 바인딩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객체지향의 본질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객체지향의 세 가지 본질 중에서 캡슐화, 메시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동적 바인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동적 바인딩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만들 때부터 미리 갈아 끼워서 쓸 수 있도록 만든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 갈아 끼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동적 바인딩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아 끼워서 쓴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바로 분리형 드라이버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를 보면 이렇게 생긴 일체형 드라이버가 있고요. 드라이버 헤더랑 손잡이가 분리되는 분리형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분리형 드라이버는 실제 쓸 때 필요한 걸 연결해서 쓰게 되죠. 동적 바인딩은 말이 어렵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분리형 드라이버처럼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드라이버가 필요하면 뭘 사실 거예요? 일체형은 굳이 다양한 나사를 쓸 일이 없으면 간단한 작업이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다양한 작업을 해야 된다면 분리형이 좋겠죠. 십자, 일자, 별 모양 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헤드만 사서 끼우면은 드라이버 전체를 안 사도 되고요. 이게 바로 갈아 끼우기의 힘입니다. 동적 바인딩은 그냥 이 한국말로 갈아 끼워 쓴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미리 부품이 연결돼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동적으로 이 서로 다른 두 부품을 연결한다, 바인딩한다. 그래서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혹은 늦은 바인딩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객체지향은 프로그램을 세포처럼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각자 독립적인 세포로 나눠서 데이터를 캡슐화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조작이나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세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메시지를 받는 객체가 누구인지도 갈아 끼울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현재 우리 영화 티켓 시스템에서는 세포에게만 요청을 하도록 돼 있었죠. 근데 만약에 판매원 세포가 아니라 무인 키오스크 이런 세포도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티켓을 판매원에게도 요청할 수 있고 키오스크에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 티켓 시스템에서 고객 세포의 현재 설계는 이 판매원 세포에게만 요청하도록 정의되어 있죠. 그럼 이건 분리형일까요? 일체형일까요? 현재 설계는 일체형 드라이버입니다. 왜냐? 코딩을 할 때부터, 프로그램 만들 때부터 이미 누구한테 요청할지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분리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휴먼 셀러 세포와 키오스크 세포 두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모두 고객한테 ask ticket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의하는 거예요. 이 고객 세포가 가지고 있는 셀러라는 변수에는 상황에 따라서 휴먼 셀러가 들어올 수도 있고 키오스크가 들어올 수도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고객 세포 내부의 코드를 봤을 때는 상대방이 인간인지 키오스크인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만들어진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메시지를 보내기만 하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셀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따라서 실제로 하는 구현이 달라지는 거죠. 마치 드라이버 앞에 헤드를 갈아 끼우더라도 그냥 우리는 똑같이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일체형보다는 살짝 복잡해집니다. 두 개의 역할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첫째는 공통분모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세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통일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공통분모를 정의를 하는 것을 흔히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드라이버로 치면은 손잡이와 헤드 사이에 이 연결 부분을 맞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십자헤드, 일자헤드가 모두 손잡이에 이런 구멍과 연결이 잘 맞아 떨어져야지 이걸 갈아 끼워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으로 갈아 끼울지 정하는 세포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객 세포만 정의한 걸 봤을 때는 완전히 서로 분리형이기 때문에 셀러에 어떤 게 연결될지 몰라요. 근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누군가 설정값이라든가 상황을 보고 실제로 이 고객 세포에 어떤 셀러가 연결이 될지를 정해줘야겠죠. 원래는 이 세 개 세포의 협업이었다면 동적 바인딩, 분리형이 되면은 약간 더 개념이 복잡해져서 이 공통 분모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갈아 끼울 객체를 정하는 역할, 이 두 개가 더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런 거는 코드가 더 복잡해지지 않나? 어차피 그냥 판매자하고 키오스크만 만들고 고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조건문을 추가하면 되지 않아? 굳이 분리형? 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훌륭하신 겁니다. 저희가 1편에서 말했듯이 왜 이걸 쓰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포 간의 메시지와 분업을 갈아 끼울 수 있는 형태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코드가 이해하기도 좋고 변경하기도 쉬워집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건 드라이버는 좀 단순한 도구라서 좋은 예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복잡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아이폰에 유선 이어폰이 일체형으로 달려서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음악이 안 나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러지? 하고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이어폰 부분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스마트폰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일체형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어폰이 분리되어서 나오면 어떨까요? 다른 이어폰을 꽂아봤는데 음악이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어폰의 동작만 보면 딱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범위가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별도로 쪼개면 훨씬 더 단순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일체형으로 뭉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부품들이 단순해지고 그만큼 우리가 다루고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변경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프로그램에는 항상 새로운 조건,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이게 개발자의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 티켓 시스템에서 티켓 가격이 처음에는 10,000원으로 고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영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도록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는 시간대가 추가돼서 특정 영화는 특정 시간대에 가격이 달라지고요. 뭐 그 다음에는 또 사용자의 등급이 추가되어서 특정 영화는 특정 시간대에 특정 사용자에게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럼 처음 뭐 한두 단계 정도는 그냥 조건문을 추가하면 되겠죠. 뭐 A타입 영화면 얼마, B타입 영화면 얼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점점 조건들이 세분화되고 많아지면서 추가를 할 때마다 점점 힘들어져요. 그랬을 때 일체형 설계의 경우 하나의 객체 안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서로가 꼬인다든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분리형의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랑 실제 객체를 연결해주는 두 개의 역할이 추가가 되면서 처음에는 더 복잡한 설계 같지만 나중에 진짜로 이 기능이 복잡해졌을 때는 엄청난 단순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요청하는 쪽은 하나도 안 바꾸고 사용하는 쪽만 계속 추가를 해서 갈아 끼울 것을 결정하는 객체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이것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추가를 통한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오픈 클로스 프린시플이라고도 하고요. 기존 요청하는 세포를 바꾸지 않아도 제공하는 쪽에 새로운 세포를 추가해서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이어폰하고 스마트폰이 일체형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고 싶다. 일체형이니까 이어폰을 스마트폰에서 뜯어내서 뭐 스마트폰 내부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리형 이어폰은 어떻죠? 그냥 이어폰 잭에 맞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가지고 갈아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스마트폰 쪽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서로 간의 영향도가 줄어들어서 훨씬 더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기존 기능을 변경하기가 쉬워집니다. 복잡성이라는 적을 죽이는 최고의 무기랄까요? 요약하자면 동적 바인딩은 마치 분리형 드라이버처럼 어떤 세포가 자신이 메시지를 보낼 세포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보통은 일체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동적 바인딩을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기능이 많고 복잡한 프로그램이 될수록 이건 점점 더 필수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리형 설계를 하면 부분 이해하기도 쉬워지고 기능 변경도 너무나 간단해집니다. 오늘의 주제 동적 바인딩은 이 분리형 드라이버와 일체형 드라이버, 이 두 가지 이미지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앨런 케이의 객체지향을 따라가면서 세포, 캡슐화, 메시징, 동적 바인딩 이런 키워드들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굳이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이 키워드를 다 이해하셨다면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독립적인 세포로 나눠놨기 때문에 공유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고요. 이 공유 데이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메시징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직접 구현을 지정하지 않고 메시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수신자를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진짜 뭐 멋있어 보이려고 최신 기술이어서 쓰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코드를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물론 객체지향이 제가 말씀드린 게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질만 기억하시면요, 앞으로 뭐 클래스, 다형성, 상속, 솔리드 원칙, 의존성 주입, 뭐 전략 패턴 이런 것들이 다 쉽게 이해가 돼요. 프로그램을 세포와 그리고 메시지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객체지향의 원칙을 실전에서 구현하는 도구나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객체지향의 본질을 이해하셨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객체지향의 본질 시리즈 보시면서 재밌었거나 궁금한 점 있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